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3.1절 집회에서 나온 격한 발언들이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헌재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각자 우호적인 여론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정권 교체 55.1, 정권 연장 39.0, 3월로 접어들며 여론의 흐름은 어떤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선 여야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과 여론의 지지 정도를 비교해 분석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도 나올 수 있다는 예측 속에 지난 주말 광장에선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 난무했습니다. 저도 미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험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더 문제가 된 발언도 있었습니다. 헌재 파괴 선동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경력 무시가 됩니다. 저 부수자!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당 차원의 반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소극적인 겁니다. 석훈 의원의 그 발언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당에서 입장을 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즉각적으로 너무나 많은 발언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저희가 반응해서 당이 스탠스를 정해가는 것은 조금 쉽지가 않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 내렸지만 이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또 내일부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도 한다고 합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도 이에 승복하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예, 3.1절 집회 상당히 많이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양 극단으로 분열된 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뒤따르고 있고요. 3.1절 정신과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인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 시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되돌아보죠. 어땠습니까? 일단 참 불행한 풍경이죠. 대한민국 12월 3일 날 그 내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끝까지 지금 현재까지 구치소에 있으면서 끝까지 싸우자. 나는 잘 있다. 고맙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공론이 분열되는 걸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극단으로 치닫는 감정들이 결국에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입에서 어떻게 계엄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니요? 왜 윤석열 대통령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대국민 호소를 위한 계엄이었다. 그냥 그 방법이지 하나님 낀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강승규 의원 자체도 개몽되었습니다를 좀 바꿔서 미몽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재명 대표 자체에 대해서도 간첩의 동조 세력이다.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했던 서천호 의원 처부수자. 근데 그 앞에 뭐냐면 모두 때려. 헌법재판소, 선관위 이 두 개념만 해도 따지면 헌법기관 아닙니까? 예.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 서부지법 백색 테러를 목도했던 그 상황 속에서 헌정질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말로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과연 할 말인지 저는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헌재 판단이 있든 말든 간에 내란은 계속되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헌재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들의 발언들을 박제해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협조했거나 하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서 정말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은 끝까지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그런 좀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나와서 많은 목소리를 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류의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류의 비판이 자칫 이렇게 많이 모인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국민이 모여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국민에 대한 폄훼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3.1절 집회를 보면 야5당,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집회를 많이 이제 독려를 하고 총 집회 이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지도부 한 130여 명의 이제 의원들이 다 모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반면에 뭐 지도부에서는 모이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40명 정도 이제 모였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모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권에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탄핵 찬성 집회는 그렇게 총 동원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 추산 2만 명에 불과했다면 이게 탄핵 반대 집회가 12만 명,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6배가 넘는 그런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인원이 모여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당연히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민주당은 이제 야당에서는 본인들과 목소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파출소 이런 걸 만들고 또 카톡 검열이라든지 고소 고발도 이렇게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국민이 아니라고 이렇게 폄하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저렇게 많이 모인 그 무리가 내는 목소리가 도대체 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한 줌의 극우라고 이게 폄훼할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많은 분들의 그 집회 참가의 의사와 표현들을 격한 발언들로 다 매도할 수는 없다. 귀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김성열 위원님. 네. 유일하게 개혁신당은 어느 집회도 참가하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3.1절의 의미가 매우 퇴색되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3.1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일제히 식민 통치 한 거 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싸워나가자, 국난을 극복하자. 33인의 민족 대표가 좌도 우도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가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3.1절 어떻습니까?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심지어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고 헌재를 때려부수자, 선관위를 때려부수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오히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할수록 전국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다독이고 가야 되는데요. 지금 오히려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이쯤 되면 저는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기대를 갖기 좀 어렵지 않는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33인의 의인을 찾아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이제는 좌도 우도 아닌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나타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네. 저희가 화면에서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를 좌측 상단에 자막으로 표기해서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날 광장에서 열렸던 집회 모습입니다. 이건 탄핵 반대 집회의 모습들이고요. 또 탄핵 찬성 집회는 야5당이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자, 김보엽 위원님. 예. 대통령은 탄핵 선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죠. 선고를 앞둔 시점이고 광장에서는 집회가 열리고 있고 이 시기에 대리인을 통해서 짧은 메시지를 냈더군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 최후 진술을 요약한 것 같은 옥중서신, 입장문 이런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변호인단도 알고 윤석열 자신도 알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식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파면을 앞두고 그에 앞서서 다시 한번 광장에 나온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분들을 겨냥한 뭔가 자극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하지만 얼마 전 최후 진술에서 봤듯이 뭐 새로운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그저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주장했던 억측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곰국 우려 먹듯
같은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요.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자기 편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의 결심, 생각, 판단 이런 걸 바꿀 만큼 결정적인 거는 전혀 없거든요.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하민경 위원님께서 집회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집회 숫자가 여론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그럼 왜 그 집회 숫자만큼의 차이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집회 참여 숫자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는 없고 약간 추정컨대 집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여론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끼치고 어쩌면 파면을 면할 수 있다, 탄핵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그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고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게 최대치에 이르렀던 때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였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헌재까지 넘겨놨으니 헌재 재판관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다, 믿는다. 그러면서 조금 풀어지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집회 숫자를 가지고 지금 민심이 그렇다라고 보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의견이 다르네요. 자, 마이크를 잡은 정치인들의 이 발언 때문에 그게 많이 부각이 되고 과연 이것이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의사표시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있고요. 석동현 변호사의 경우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지만 계몽령을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영지 의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짧게 뭐 건강하다, 잘 있다 이걸로 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로 했을 때는 25일 날 최후 변론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끊는 개구리의 어떤 모양이 같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하다, 잘 있다라는 답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만 보고 싶다, 관심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대한민국은 끊는 개구리와 같은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개구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민주질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신메카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들의 정적들에 대한 간첩 용공 세력으로 몰아세워서 마치 대한민국의 선의의 국민의 민심 자체가 마치 본인들을 반대하는 어떤 반국가 세력들에 있어서 전용당한다는 그런 말하자면 음모론 속에 빠져서 스스로 개구리처럼 서서히 그런 형국까지 와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처지는 이해 못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런 음모와 미몽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저는 계몽령, 그다음에 간첩에 대한 주장들을 계속 한다 손 치더라도 최근의 여론 추이를 보면 중도층이 떠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상식에서 멀어지면 그게 처음에는 통할지 모르나 몸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요. 점점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중도층이 어디에서 어디로 떠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계몽령과 억측에 대해서 중도층이 처음 여론조사가 기현상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최근 여론조사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으나 많은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 세력 자체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끊어내야겠다. 예. 라는 여론의 추이로 많이 돌아서는 걸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회복을 원하고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이 주장들은 정말 오래가지 않을 정말 반짝 음모론에 갇힐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네, 저는 이제 대변인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인 거에 대해서 이걸 여론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또 대한민국이 냄비 속 개구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몽령 이런 얘기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사실 하셨는데 아니고 이렇게 광장에서 아까 전에도 저희가 계속 영상을 지켜보면
이게 2만 명 대 12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숫자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반대 집회 이제 모습이고요. 찬성 집회를 보면 상당히 적은 수의 이제 숫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김 대변인님 말씀하셨는 게 이게 처음에 탄핵 정국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계엄이 있고 나서 바로 이제 탄핵 정국에 접어들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탄핵 지지자들이 찬성자들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많은 집회를 했다면 이후에 이제 점점 이게 법원으로 돌아가고 법원의 재판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 나오셨고 탄핵 반대하는 분들만 많이 나와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만큼 사실 수긍을 합니다. 처음에 탄핵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꼈던 그런 부분보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열리는 그런 재판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보게 됐고요. 그리고 홍장원 이제 그 메모라든지 아니면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들이 찾아가서 뭐 회유 의혹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나 냈는데 아마 누구도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 선관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족 회사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이제 가족들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졌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결정 내린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었거든요. 이걸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점점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정말 공정한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또 제가 오늘도 논평을 쓰고 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경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우려하는, 대한민국을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이 모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저 많은 12만 명들이 나오셨고 또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자꾸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광장의 참가자 숫자가 여론을 대변하는 것으로만은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토론을 해보죠.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은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집착하실 것 같으면 집착하세요. 실컷 즐기셔도 됩니다. 이게 12만이든 20만이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5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치 고관여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림잡아서 한 1,500만에서 2천만을 봤을 때 얼마나 되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론의 추이에 있어서 12만 명이 그래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뭔가 반국가 세력과 간첩에 내통하는 세력들이 이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12만 명. 그분들이 국민의 한 2천만과 5천만의 어떤 여론을 다 대변한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즐겨서 좋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은 저분들의 주장입니다. 국회의원들 말고 대학가나 지금 저 12만 명이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뭐냐. 지금 선동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민저항권. 그다음에 저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빨갱이 죽여. 이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메카시즘 자체를 미국 거를 받아들여서 독재국가에서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간첩으로 호도하고 반국가서로 호도해서 뭔가 어떤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던 아주 후지고후진 한 60, 70년대, 80년대 전에 있었던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들은 헌재에 대한 불복을 할 겁니다. 하지만 불복을 할 방법은 없겠지요.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에 있어서 틀림없이 간첩과 그 간첩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응징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국가의 혼란을 저는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옳을지 국민의힘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정당으로 가려면 그런 메카시즘에 빠져서 선거를 하려는 생각들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좀 그런 말씀으로 좀 대변하고 싶습니다. 예. 듣고 넘어갈게요. 예.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이건 여론과 다르다, 이게 보여지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 또 주의를 해야 될 저희가 지점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총동원령을 이 집회에다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이 2만 명에 불과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모이지 않았어? 이런 불안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대변인님이 그 중도층의 민심이 이제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그 반대되는 지점으로 중도층의 민심이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점점 이제 드러내고 있는 본인의 정책적인 부족함,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제 민주당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대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게 만약에 한국에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만약에 생긴다면 거기에서 30% 정도는 국민에게 동일하게 국가가 이렇게 소유를 해서 국민에게 동일하게 이제 나눠주면 세금을 안 내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내비쳤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이거는 정말 전체주의적 그런 경제 구조를 완전히 틀어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나올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감 저희가 안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AI가 안보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예. 부분에서 아마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 아니고 이제 나라에 대한 걱정. 그럼 이 다음에 민주당이 과연 집권을 했을 때 이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훨씬 많기 때문에 모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좀 반박 짧게 할게요. 짧게 해주십시오. 네, 그 엔비디아 말씀 이재명 대표가 30%의 소득에 대해서 국민한테 돌려주자는 거는 위험하다고 발언을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위험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무릎 꿇히거나 이렇게 정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정책은 정책으로 풀고 정치는 정치로 푼다. 저는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예. 저 한마디만 들으면 지도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정말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광장의 참가자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 너무 시각차가 커서 접점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광장에서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갔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부각되는 몇 가지 발언들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이 옥중 서신을 보냈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장관이 적어주신 구호를 제가 읽고 외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즉각 각하하라.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자유대한민국 만세! 애국 국민 만세!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옥중에서 김용현 배상. 예, 김보엽 의원님. 예. 여당 내에서도 많이 나갔다라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저 발언을 하신 분이 변호사지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것 같은데 대한변협은 저렇게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를 처단하라고 해도 아무 징계를 안 합니까? 아니 어떻게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처단하라고 그것을 자기가 대리하고 있는 사람의 서신이라고 그대로 전할 수가 있죠? 전 저 대목에서 참 코믹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양반은 이미선이, 정계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로 보면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젊은 변호사인 것 같은데 생각은 굉장히 넓고 고루한 위험한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내란도 비상계엄 선포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한다. 결정을 내려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나중에 승복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김용현 이분도 좀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 이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각하하라, 의결 다시 하라, 처단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할 줄로 아나 봅니다. 민주공화국에 살면서 민주공화국의 온갖 권리는 다 누렸을 텐데 이제 권력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자 독재 국가를 만들어서 권력을 더 이어가려다가 시민들에 의해 저지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저분들은 헌정수호 세력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헌재를 향한 또 수위 높은 발언.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는데 서천호 의원 이 발언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오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대리가 무시해야 됩니다. 처부수자! 우리 역사는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부분에 석방을 촉구하거나 아니면 뒷부분에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켜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사표시일 수 있고 그런 발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공수처를 처부수자, 때려 부수자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선동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일단 김성열 의원 말씀 듣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법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경찰 출신인지 정말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서천 의원 살펴보니까요.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징역 2년 6개월 맞으셨고요. 검찰총장 사찰로 징역 1년형, 여론 조작으로 징역 6개월 받은 아주 화려한 분이세요. 이쯤 되면은 경찰 배지 반납하면서 준법 정신도 같이 내려놓고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여론 조작에 댓글 조작에 사찰까지 하나같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원을 공천할 생각을 했는지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분 어떻게 국회의원 공천 받으셨냐면 특별사면 돼가지고 하셨어요. 그 특별사면 누가 해줬냐? 윤석열 씨가 해줬습니다. 근데 수사한 것도 윤석열 씨예요. 자기가 잡아놓고 자기가 풀어줘서 국회의원까지 만드시는 건데 이래서 저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거 반드시 제안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공수처, 선관위, 헌재, 처부수자 했는데요. 이거 명백한 내란 선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평소 같으면은 그냥 실현 가능성 없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서부지법 폭동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헌재를 처부수자 이런 얘기를 대중 앞에서 하신다고요? 이거는 실현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둔 거고요. 이거는 폭력을 사주하는 거고 내란을 선동하는 겁니다. 단순히 징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내란 선동죄로 엄하게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국민 호소를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한 40여 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서천호 의원의 이 발언이 다른 발언들까지도 다 도매금으로 치부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당에서도 우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은 처부수자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전에 김용현 변호인이 얘기했던 뭐 처단이라든지 이런 편지를 옥중 편지를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를 이제 변호인이 그대로 단상에서 읽으면서 뭐 따라하자 뭐 이렇게 따라하라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은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저희 당 지도부 차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렇게 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제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동안에 이제
막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말에 대해서 좀 주의하라 이런 걸 내린 지도 얼마 안 돼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했던 말이 연평도에서 꽃게밥 이런 얘기가 돼서 이게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꽃게밥에 대한 논란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들으면서 이거는 연평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장병들이나 또 유족들에게도 상당히 상처가 되는 말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 전한길이라는 그 한국사 강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쪽에 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순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그 황연필이라는 강사가 전한길 강사를 상당히 이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관에 대해서 다시 짚어본다라고 한다면 6.25 전쟁이 미국이 일으킨 거다. 이게 포가 이게 떨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지 미군이 일부러 이제 전쟁 때 포를 떨어뜨렸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천안함 피격 때 이게 만약에 북한군의 소행이면 뭐 손을 자르겠다 이런 발언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이 집회 단상에 올라서 연평도 꽃게 발언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마치 내가 이제 목숨이 되게 위험했는데 내가 살게 돼서 뭐 되게 감사하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누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상당히 얕은 수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본인의 지지자인 적극 지지자, 공개 지지자인 황연필 강사의 말처럼 음모론을 좀 조장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 당에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의 일당의 그 공당의 지도자 대표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발 정치권에서 아무리 이렇게 집회했으면 상당히 뭐 흥분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극렬한 발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제해야 된다. 하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그 발언을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발언 듣고 어떤 맥락인지 또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것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아마도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함께 목숨 걸고 싸워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저 발언이거든요. 김성열 의원부터 말씀을 들어볼까요? 연평도 발언이 적절했느냐라고 한다면은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평 해전과 만약에 연상이 되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했다면 그건 매우 부적절하죠. 근데 정황상 그랬다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지역 폄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저는 무리하다고 봐요. 이부망천이라는 희대의 지역 폄훼 발언을 해가지고 사과를 했던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 눈에 티끌만 보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보다도 국민들이 더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공수처 헌재 선관위 때려 부수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배준영 의원은 연평도를 치안 안보 사각 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은 서해 5도를 평소에 어떻게 무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다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서영주 의원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 수첩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수거 대상의 여러 정치인들 중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 있고요. 계엄이 성공했다면 연평도 인근의 여러 섬으로 끌고 가서 배 위에서 폭사를 시켜서 말하자면 암살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게 현실화됐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참 나쁜 정당이고 부재불능이라는 것들이 연평도의 꽃게밥이 되든 물고기밥이 되든 이게 연평해전과 무슨 상관이죠? 노상원 수첩에 있는 얘기를 한 것인데 본인들의 처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훈과 안보를 지켜야 될 보수 정당이 연평해전을 끌어들여서 본인들의 정적을 공격한 소재로 쓰느냐.
본인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연평해전을 얘기했나요? 노상원 수첩에 대한 끔찍한 수거 대상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그 느낌을 얘기한 것이잖아요. 근데 연평해전을 갖다가 도입해서 공격하잖아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연평해전 자체를 2차 가해하는 건 국민의힘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굉장히 저는 보수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 더 제가 하려다가 이게 끊겨서 요리 넘어왔는데, 지금 김용현 측 대리인이 얘기했던 헌재 재판관에 대한 처단, 그리고 석동현 말고 누구죠? 그 서천호 의원이 얘기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물리적인 깨부수자, 이건 굉장히 계획적인 것 같아요. 서천호 의원은 헌재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건물에 대한 침입과 어떤 그 테러를 암시했다면, 김용현 측 대리인은 거기에 들어가서 특정 재판관에 대한 처단을 또 지시한 겁니다. 그러면 서부지법 테러가 우리가 연상해 보시죠. 어떻게 됐죠? 거기에 다 몰려가서 다 유리창과 벽면을 깨부수고 7층까지 올라가서 영참 전담 판사를 체포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예. 저는 그 과정이 어제 3.1절 집회에서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 정도 수준에 대한 어떤 발언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노상원 수첩에 했던 반언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연평해전을 갖고 온 국민의힘 보수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무관한 것을 억지로 가져다가 결부지었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대변인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이제 서부지법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김용현이 옥중에 있는 김용현이 이제 선동을 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제 논리적인 비약, 정말 극단적인 비약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사실 들었고 그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집회를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일단 얘기를 하는 부분이 계속 이재명 대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적을 계속 하는 부분들이 저렇게 많은 부분,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와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와서 저렇게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와서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도 계속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허위사실을 이제 유포를 하면서 국민들을 이제 원래 이렇게 선거에 제대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국민 의사를 흐트러뜨린다 이런 부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노상원 누군가요? 그 노상원 그분 그 사령관 예. 그런 수첩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수첩에 있는 걸 본인이 이렇게 좀 끌어다가 쓴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잘못된 거죠. 지금 그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도 마치 본인이 많이 위험했고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아났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나가면 이거는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알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야 5당이 그 집회에 참여했고요. 김보엽 위원도 같이 가셨어요? 현장에서 그 발언을 들었습니다. 아, 현장에서 들으셨어요? 네, 들으면서 걸렸습니다. 걸렸다는 건 메시지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저 표현은 굳이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집회고 이재명 대표의 말씀 중에 그런 표현이 포함된 게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상원 수첩은 실제 하잖아요. 노상원 수첩 안에 연평도에 500명 정도 누구누구 대상으로 해서 수거해서 어떻게 폭사시키고 죽이는 방법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노상원은 김영현과 계엄 선포 전에 수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실인데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물론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게 실행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배준영 의원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연평도, 서해 5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상원 수첩이 처음 나왔을 때 배준영 의원은 왜 우리 아름다운 섬, 내 지역구 근처에 인천의 그 아름다운 섬들을 이런 끔찍한 장소로 만들려고 했느냐. 노상원 너 정말 나쁜 놈이다. 노상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22차례 만나서 이런 계획을 짠 것으로 보이는 김용현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 왜 안 하죠? 왜 이재명 대표가 곱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수첩에 연평도가 등장하니까요. 예. 네. 등장했나요?
그럼요. 예,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짧게요. 이게 예. 무슨 허위사실 유포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더 나가면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연평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발언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지금 이제 패널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얕은 수고 본인을 망가뜨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했듯이 이게 검찰의 증거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썼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 파편적인 단어들로는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해서 국가 그 수사기관에서도 이게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사실인 것 양 예. 이렇게 얘기가 되도록 하는 거는 너무나 얕은 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죠. 예, 시청자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를 물었습니다. 이게 매주 묻고 있는데 55.1%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반면에 39.0%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정권 교체 응답이 지난주에 49% 정도 됐거든요. 오른쪽에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원그래프 55.1%가 이번 주에 정권 교체를 바란다라는 응답이고 왼쪽에 붉은색 45.3%가 정권 연장이 되어야 한다였지만 39%로 떨어졌습니다. 이 여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만 마지막으로 네 분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를 하죠. 먼저 김성열 위원님. 예, 흥분이 가라앉고 이제 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여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저런 여론조사를 굉장히 유심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제 뭐 마치 탄핵이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국민들이 많은 것처럼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더 이상 국민의힘이 우양우만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사실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일 때 가장 경계했던 것은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번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은 그들과 거의 동일시돼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사실상 캐스팅 보트인 중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남 자민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을 정말 준비를 할 거면 지금부터는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1분씩 드릴게요. 김보엽 위원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가올수록 저 여론이 더 강화가 될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파면 뒤에 열릴 조기 대선에서 제1호 공약으로 억울하게 갇혀있는 계몽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석방하고 사면 복권하겠다. 이런 공약을 낼 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손을 놓는 게 좋다.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예, 하민경 의원님. 저는 이제 저 여론조사는 이제 지난주보다 많이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취지로 이제 저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여당이 국민의힘으로서도 정말로 잘 신중하게 직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왜 중도층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했던 그 광장에 모인 그 국민의 수에 대해서 이 같은 여론조사를 보고 이제 보도를 낸 이제 그 여론조사 전문 기관들에서 전문가가 익명을 요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3.1절 집회를 보고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느슨한 50%의 탄핵 찬성 여론과 또 단단히 결집한 40%대 그 탄핵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이 이제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절대로 이제 평범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인터뷰를 또 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수치로 집결되는 이 여론조사 결과와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국민들 이런 행동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동원력을 내려서 이런 여론이 팽팽하게 이제 이 여론이 이제 반영이 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그런 찬성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집회 양상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좀 신중히 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추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에 모인 12만 그거를 자랑하면서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것들, 그게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길입니다. 구구의 길 늪속으로 깊숙이 빠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민심의 척도로서 참고로 하는 것들이 국민의힘이 살 길이라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회공동체든 집단이든 간에요. 사람이 몸처럼 뭔가 자꾸 잘못되면 정상화를 시키려는 자동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현재 대한민국은 그동안 음모론과 여러 집단에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비정상이 정상을 파괴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질곡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으로 가려는 그런 몸부림들이 국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더 이상은 비정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민심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네 분 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정치 고수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볼 거고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해볼 텐데 먼저 민주당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오름세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경제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해서 46.3%를 기록했습니다. 양자 대결 결과 이 대표는 누구와 맞붙어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간 쭉 1위이긴 했지만 1대1 대결에서 50%를 넘는 건 적어도 이 조사에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비명 인사를 만나서 통합 행보를 하고 상속세 완화 등을 통해 중도층에 어필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승세는 추세적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일시적 반등일까요? 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일단 좀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효과일까가 궁금하고 그 분석이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홍익표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의미 있는 변화는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당 안팎에서 비판이 박스권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양자 대결이든 전체 지지율에서 전체 지지율은 30% 중후반, 그다음에 양자 대결은 40% 초반대에 머무르면서 그 본선 경쟁력이 있는 거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양자 대결, 다자 대결에서는 하여간 40% 중후반으로, 그다음에 양자 대결에서는 50%를 넘나드는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그동안 비판되었던 박스권에서는 약간 탈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거냐 아니면 그 일시적인 거냐 이렇게 변화를 봐야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일정한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민주당이 정책 선거를 조금 주도했어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상속세 문제라든지 또는 주 52시간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정책 의제, 그 세제와 관련된 것들 중심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의제를 제시했고 그것이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가 정책 의제를 던지면 그 의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논란하고 이런 걸로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자체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정책 논쟁을 끌어간다는 의미에서.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아까 뭐 뒤에도 또 저희가 다룰 텐데 소위 당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의 여지들을 정리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최선의 성의를 보였다, 예. 노력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당내 지지도도 좀 올라갔을 거고 당 밖의 중도층에서도 일부 부정적 시간이 좀 줄어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갔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박스권을 벗어났고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여론조사는 뭐 추세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또 내일 여론조사 다른 기관에서 다른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세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좀 유리한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다 종결이 됐고 그걸 끝까지 지켜보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있는가.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없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이 상당히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또 한참 시위가 격화됐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다 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떤 후보한테도 국민의힘 후보한테도 다 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탄핵 심판이 결과가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참 출렁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출렁일 수 있다. 자, 중도 보수론 이재명 대표가 꺼낸 그 중도 보수다라는 발언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중도층에서? 저는 뭐 조금 유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냐. 근데 저도 봐서 민주당이 진보적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사회에서 진보냐 보수냐는 굉장히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보수 진보 정당은 유럽에서의 진보 정당보다는 굉장히 우경화돼 있는 편이고 다만 이제 지배적 양당제를 갖고 있는 한국의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일본의 민주당 정도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 큰 방향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급이나 계층 정당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캐치얼 파티라고 그 전국민적 대중 정당입니다. 일종의 이제 모두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나갈 때 가장 근거는 자신감이에요. 자기 진영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약간 우경화돼 있다. 내가 보수라고 해도 진보층에서 나를 의심하거나 이탈하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모델을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본인이 그때 민주당 그다음에 뭐 소위 진보 쪽의 어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당시 김종인이라는 분을 비대위원회에 참여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대선 때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나도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어. 나도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해. 물론 뭐 민주당의 입장에선 나중에 다 그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지만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는 굉장히 먹히는 거죠. 근데 소위 국민의힘 지지자 또 우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선 박근혜 대통령 무슨 말을 해도 우리 편이야. 우리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 진영에까지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유리한 공간은 돼 있다고 봅니다. 유리한 공간을 마련해놨다. 이번 중도 보수 발언을 계기로요. 하긴 2012년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박근혜 후보의 좌클릭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중도 보수론을 보면서 김종혁 최고위원은 비판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보세요? 일부 아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가 중도를 지향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코미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다급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홍익표 의원님 말씀 맞다나 아주 아이디얼 한 타입의 진보와 보수를 따지자면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당은 없죠.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의 우리는 역사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다른 나라의 어떤 이념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우린 중도보수 정당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국민의힘이 너무 오른쪽으로 극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자기의 주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책과 이게
수미상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52시간 그 노동에 대해서도 주장을 했다가 금방 또 당내 반발이니까 이렇게 후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중도 보수적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 당의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일단 당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있고요. 이게 도대체 우리 당의 정체성과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으로서야 뭐 야 어쨌든 나를 좀 자꾸만 나를 왼쪽으로 보는데 나도 좀 이쪽으로 가고 싶어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글쎄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앞서 이제 그 당내에서 이른바 비명계와 통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 무엇을 논의했고 간극을 좁혔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헌 문제에서 답을 해달라, 약속을 지켜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뚜렷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당장 뭐 그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였던 것도 좀 있고 또 서로 오해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을 갖고 다 해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동안 그 일부 이제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한테 섭섭했던 게 만남조차도 회피했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 예를 들면 이제 소위 비명계나 또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대립적 관계에 있던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얘기들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등등 모든 분들이 할 얘기는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전해 들으려는 얘기를 보면 그 얘기인즉슨 일단 어떤 뚜렷하게 어떤 해법 당장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처음 만났는데 그럼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답은 못 줬을 거로 생각되고 예. 다만 충분한 어떤 비판의 지점이 뭐고 이재명 대표에게 그 어떤 기대하는 점이 뭔지 그리고 당이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가 여러 차례 당내 지지자나 또는 의원들한테도 경고성 발언을 했죠.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자극적이고 어떤 격한 표현으로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의 어떤 역동성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 당내 분위기를 많이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중요한 것은 이번에 처음 만났기 때문에요. 만약에 탄핵이 되고 나면 대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때 정말 용광로 어떤 그 정당 그다음에 하나가 진짜 원팀이 될 수 있는 것은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얼만큼 정치력을 발휘해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하고 또 반대 의견을 받을 건 받고 못 받을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왜 못 받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거는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할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개헌 얘기는 언젠가는 꺼낼까요? 어떨까요? 예, 개헌 얘기는 지금 제가 알기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포함되어 되지 않습니까? 개헌 안에. 그러니까 기후 변화도 있고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그 참여에 대한 권리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사회경제권 그다음에 정치적 권리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87년 체제보다 업그레이드된 헌법을 만들어야 되고 권력형에 대해서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대개 4년 중임제, 정부 통령제까지는 정치권에 어느 정도는 제일 그 유력한 합의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안을 이번 대선 때 아마 공약으로 걸고 28년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붙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2030년에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르면 4년 단위이기 때문에 4년 중에 2년은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그 후 2년 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르는 좀 더 그 정돈된 시스템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약을 발표할 시점에 얘기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때 이제 발표하면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안 내놓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어제 연평해전 그 관람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5년 동안 자기를 보호해줄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87년 체제가 이제 6공화국 헌법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5공화국의 간선제,
체육관에서 뽑는 그 선거를 군사정부에서는 그것을 계속 강행하려고 했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개헌 서명 천만인 서명운동 뭐 이런 것들을 진행돼서 육공화국 헌법을 만들어냈죠. 예. 근데 그 육공화국 헌법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위대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5년 단임제라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일로 삼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네 분의 어떤 이해관계에 마저 떨어지면서 5년 단임제의 권력 구조만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지금 육공화국 헌법을 보면 과거의 유신헌법이라든가 혹은 5공화국 헌법에 있어서 있었던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수용을 한 거예요. 그냥 권력 구조만 바꿔놓고 몇 개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만 해놓고서 그대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당장 그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정말 심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그 헌법의 내재해 있는 과거의 어떤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미래로 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선거는 개헌을 하자. 그래서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그렇게 어느 누구의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년 동안 대통령직을 하면서 개헌의 준비를 마치고 그래서 끝날 때는 개헌을 해서 내년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서 정상적인 4년 중임제 시스템, 정상적인 대통령 시스템을 만들자는 그런 주장과 예. 아니다 나는 5년 계속 하겠다라는 뭐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논쟁이 굉장히 뜨겁게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또 3년 뒤에 개헌을 준비하고 3년으로 임기를 일단 단축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한동훈 대표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복귀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입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인지 의도인지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은 이재명만 때린다. 요즘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보고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는 때가 아니다라고 좀 피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분은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문제는 그렇게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다. 네, 지난주에 발간한 저서에서도 한 챕터를 할애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대표가 띄운 상속세 완화 기조에 대해 어느 쪽이 진심인지 모르겠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1등을 때리며 2등이 된다. 광고 업계에선 이걸 2등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2등 전략의 한계는 2등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예, 현장의 취재 기자들의 질문도 이재명 대표는으로 시작하는 질문이 꽤 많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론은 될 텐데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페이스북에 글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쓰고 또 책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 한동훈 이 1대1 구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뭐. 그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장점, 강점 이것은 이재명 대표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냐라고 따져봤을 때 한동훈이 제일 경쟁력이 있지라는 그런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 본다면 일단 나이 면에서 있어서도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력 후보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젊잖아요.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51년생이시니까 74세. 그다음에 뭐 또 홍준표 후보께서도 70대이시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도 60대이시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50대 초반인 자기가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젊고 역동적인 그런 후보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또 흠결 있는 후보와 흠결 없는 후보라는 측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뭐 과거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일이라든가 혹은 또 전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거기에 가장 대비되는 후보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자기의 강점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또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1대 180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그 사안에 대한 아주 순발력 있는 대처 그리고 어떤 공격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표 싫으시죠? 그러면 제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겠죠. 한동훈 대표 전략이 지금 다 나왔네요. 예. 근데 뭐 이거는 다 예측했었던 거고요. 왜 그러냐면 뭐 제가 탄핵 훨씬 이전에 이런 얘기를 보수적인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한 윤석열 대통령 출범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텐데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상수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변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라고 확정적이고 우리는 변수인데 넣어봐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경쟁력인 사람을 우리는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다른 분도 얘기했어요. 한동훈 대표 아닌 다른 분도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을 잡아오는 검찰인데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는데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누가 넣었을 때 이재명 대표보다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건데 현재까지는 그게 싹 경쟁력이 높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그게 지난번 탄핵과 비상계엄 때 했던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내부적으로 결집도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한동훈 대표의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뭐 2등 전략도 이제 이준 앵커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내부에서는 2등 전략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1등 전략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척점에 내가 있다는 걸 강조해서 그래서 나쁜 전략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만을 갖고는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한테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보다 비교의가 뭐가 있는지 정책이나 또는 지금 아마 국민들이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내용을 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어떤 헌법 준수, 그러니까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냐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공정한 사람,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이런 등등의 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국가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하는 거는 초기에는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것만 가면 굉장히 식상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은 76일 만이라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2연평해전 관련 연극을 관람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훈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얼마나 예우하는지가 우리를 더 안전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보수의 정통적인 어젠다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선택한 건가요? 원래는 이제 김한나 씨,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인 김한나 씨가 지난번에 대표 경선 때 한동훈 대표의 후원회장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상국 상사의 책을 내는데도 한동훈 대표가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이른바 김한나법이라고 얘기하는 전사자나 순국한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 법안을 또 대표 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저러한 이유로 김한나 씨가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제2연평해전에 대한 연극을 보러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흔쾌히 당연히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왔던 건데요. 저 자리에는 또 윤종섭, 지금 옆에 보인 저분이 왼쪽이에요? 네, 그렇죠. 화면 왼쪽에 보면 윤종섭 천안함 조사 단장이세요. 저분이 쌍끌이 어선을 통해서 어뢰를 북한 소행이라는 것들을 확인해낸 그분인데. 저분께서도 이제 함께 오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군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 비상계엄 사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에 제복 입은 사람들의 명예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이 연극을 함께 보겠다라고 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보수 진영의 어떤 전통적인 어젠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좀 어필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일부 극단적인 분들은 저 사람 빨갱이다, 좌파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당내에서 사실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보란 듯이 이래도냐라는 어떤 그런 사인이기도 하겠죠. 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당 지도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전했는데 이거 듣고 나서 제가 홍익표 대표께 질문을 드릴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 앞서 1대1 구도를 이재명 대표와 만드는 전략, 또 안보를 강조하는 행보. 그런데 당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하게는 빨갱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머릿속에 한 2명 정도 떠올랐는데 그중에 한 명은 한동훈 대표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2명 저희 다 알지 않습니까? 한 분은 유승민 대표일 것 같고 예. 한 분은 한동훈 대표일 것 같은데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게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도리어 우리 김채고 의원님도 계시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2대1 전략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수적 어젠다 2개에 도리어 약간 중도적, 진보적 어젠다를 하나씩 끼우는 그런 걸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2개에 하나씩 낀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특히나 한동훈 대표가 선거를 치를 땐 2가지 방식이거든요.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할 거냐, 나의 약점을 보완할 거냐.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약점 중에 하나는 국정 운영 경험이랄까 또는 경제 쪽 이런 쪽에 대해서 검찰만 오래 있었으니까 예. 그런 거에 과연 제대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그런 쪽의 경제 문제나 이런 쪽에 약간 진보적 어젠다까지 포괄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저는 훨씬 더 필요하다. 저는 뭐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를 길게 할 생각이라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고요. 저는 저게 굉장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 찾아가서 저 중에는 몇 분은 탄핵에 가담했던 분도 계신데. 그렇죠. 탄핵 소추 위원장도 있나요? 예. 그런 분도 계신데 이제 와서 이제 또 가서 저렇게 하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특검으로 수사했던 검사안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아이러니인데 어찌됐든 뭐 당으로서는 지금 모든 분들이 통합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가겠다 이런 얘기를 내는 거는 국민의힘으로서도 뭐 불가피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저런 모습이 당의 지지를 올리거나 또는 외연 확장에는 그다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메시지가 신경이 안 쓸 수도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떠세요? 아까 좀 전에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저게 정치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가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가서 본인들의 본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던 걸로 보여지는데 정치가 참 무상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대의죠? 비상경을 한 것이 대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똘똘 뭉치고 있어야 그래야 집권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똘똘 뭉쳐만 있으면은 안 되고요. 중간 지대를 우리가 끌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명분과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만세를 부르고 잔치를 벌일 수는 있지만 집권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남 자민련으로 그냥 전락해서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데 그렇게 당을 만드는 것이 대의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의정 갈등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걸 밀어붙이실 때 그럼 그것을 옳습니다라고 따라가는 것들이 그게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는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정말 하고 싶은 건 한동훈 대표 표현이 가끔은 좀 과할 때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TV 토론 때 이제 나경원 대표하고 이제 충돌했던 그러니까 이제 법무장관한테 청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었는데 진짜 저는 정말 한동훈 대표가 좋은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그 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좀 더 포용적인 그런 입장도 좀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는 너무 검사 이미지가 강해요, 여전히. 뭐 네. 현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검사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이란 이미지, 그다음에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 이미지의 한동훈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가 제일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지만 찾아가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걸 포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아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저쪽이 아니라 당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 공격을 좀 이렇게 그 수용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모든 정치인에게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치인이 좀 더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장점과 강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치, 헌법, 준수, 그다음에 공정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국민들이 가장 원하잖아요. 자세히 적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아까 홍익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대로 그런 것들을 국민이 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법치, 헌법 준수, 공정 이거 다 한동훈 대표가 가장 그 여러 명의 후보들 중에서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예. 홍익표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본인의 어떤 유연함도 갖추면서 또 본인의 어떤 색깔을 변치 않는 거. 그러니까 바다 같은 거잖아요. 바다는 뭐 오줌물, 똥물, 빗물 다 같지만 짜다는 속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바다잖아요. 뭐 그런 정치인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것은 뭐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치를 하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한동훈 두 차기 주자로 불리는 정치인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자분들도 다루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오를 수 없던 턱 앞에서 변신 로보락. 정복할 수 없던 곳까지 새로운 청소 영역으로 로봇 청소기를 넘어서다. 로보락. 끊임없이 새로워진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타임리스 뷰티 고혼진. 피곤해. 약국?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로나민 골드. 약이니까 다르지.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나도 아로나민 주세요.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자. 내란 혐의로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국방부 장관이 처단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계엄 포고령 1호에도 처단이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처단, 국어사전에는 결단하여 처치한다는 의미로 나옵니다. 그동안 주로 범법자 처단, 친일파 처단, 내란 세력 처단 등에 쓰였습니다. 이런 용례에 따르면 처단의 주체는 좁게는 사법부, 넓게는 민주주의며 처단의 대상은 헌법과 법률, 민족 정신을 어긴 자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내란의 혐의자가 자성과 반성이 아니라 처단의 주체인 양 주장하고 있으니 이 한마디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란의 헛된 꿈을 버리지 못했는가?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빈틈없는 흑인력.
전기분해 기술로 세균은 말끔하게, 쿠쿠 이 바닥을 깔끔하게 평정. 쿠쿠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들코락스 Good morning Good 컨디션 상쾌한 아침 뭐든 할 수 있지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맡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장리듬을 찾아주는 들코락스. 일할 때 오래 서 있으면 너무 힘든데 제가 신어보니까 너무 편해서 아빠한테 선물해드렸어요. 아빠 나밖에 없지? 우리 딸 고마워. 선물 고민하세요? 그럼 르무통 완전 추천드려요. 서 있을 땐 르무통.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